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그러나 2차 정부 공공기관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정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뒷전이 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 7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지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막기 지연의 우려가 좀 상당히 있고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이 앞이 꽉 막혀 있는 이 길을 뚫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또한 공공기관 이전 연기를 공식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공기관 이전을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갑자기 내년으로 미루는 건 실현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진정성 있는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문제의식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하루빨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루빨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고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현재 각 시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지자체 또한 하나의 기관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어차피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지방주도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지만 결국 정치 논리에 밀려 공공기관 이전을 흐지부지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북 구미시 한 개농장에서 뜬장에 갇힌 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분뇨와 오물이 나뒹굴고 있었고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그러나 현장을 찾은 지자체와 경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망으로 된 바닥을 허공에 띄워놓은 뜬장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쌓여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뜬장. 철장에 갇힌 개들이 사람을 향해 꼬리를 흔듭니다. 시바견과 허스키 같은 품종견도 눈에 띕니다. 철장이 있는 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동물보호협회는 철장에 갇힌 개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한 구미시와 경찰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 농장주 허가 없이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단속할 수 없고 강제적인 시설 폐쇄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서를 받고 이제 그 관련 사진을 찍어 저희가 이제 행정 처분이 가능한데 아니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사실 좀 답답하긴 하죠 저희도. 아니 안 나타나 버리고 이러니까. 경찰 역시 동물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뜬장과 함께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학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적정한 사육 환경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법 규정 때문에 농장에 방치된 개들의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네, 동물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관 경이 서로 협업을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는 동물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증거 수집 부분이라던가 경찰의 협조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힘든 부분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불법 개농장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하고 동해안도 개장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동해안에선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어 피서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객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금어기가 끝나 고등어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난데없이 상어를 발견한 겁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특유의 등 지느러미가 공포스러웠습니다. 계속 배를 이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급도나기도 하고 고기도 안 되고 그날 따라서 영 안 되십니다. 그냥 다른 고기들이 막 옆으로 막 튀더라고요. 쫓겨난 고기들이.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수산과학원으로부터 청상아리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포항시와 어촌계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10일 포항 대보 앞바다에서 3m 크기의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 상어가 앞서 발견된 상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동해안에선 피서를 앞두고 상어 출몰이 잇따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3.7m 크기의 악상어가, 7일에는 삼척 광진항에서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상어가 목격됐습니다. 이 밖에도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 동쪽 2km 해상에서 악상어 한 마리가 조업 중이던 자망어선의 그물에 산채로 잡히기도 하는 등 상어 발견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깊은 바다에 서식해 피서객들과 마주칠 확률이 적은 청상아리와 악상어보다는 백상아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청상아리 그리고 6월 7월초에 좀 5마리인가 6마리 나왔던 악상어 이런 것들은 백상아리에 비해서는 그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아주 떨어지고 또 피해 사례도 아주 적은 것들이고요. 그 백상아리가 좀 위험성이 아주 큰 상어가 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개장하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6개 지정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를 한 대씩 배치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상 오토바이를 이제 구조 보트에 이제 상어 퇴치기를 부착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제 구조 장비를 이용하여 위협 운항을 실시하고 신속한 구조를. 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7건으로 이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등이 동해안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물놀이와 조업 등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난 6일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 시공사가 짓고 있는 바로 인근 아파트 신축 과정에선 부실 시공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에 다임은 없다. 안전과 분비를 보장하라. 청주 오송 한 아파트 신축 현장. 비 오는 날 타설 작업을 한 시공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예비 입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공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전날부터 재난 문자가 폭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가 수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중 타설을 진행한 건설사의 횡포와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입주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시게 됐습니다. 건축물에 뼈대가 세워진 뒤 빈 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워 벽과 기둥 등을 만드는 타설 작업은 견고한 견물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정. 콘크리트에 수분 함량이 많아질 경우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선 비나 눈이 올 때 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멘트 타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품질 저하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저희가 이제 첫 집을 이제 진짜 큰맘 먹고 5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건설이라는 업체 자체에서 이렇게 재난 문자가 6번이나 오고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우중 사설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에서 건설에 대한 일단 신뢰도가 아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우중타설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된 일부 동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한 뒤 그 내용을 예비 입주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비가 우천시에는 타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조금 이렇게 하절기에 좀 집중호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 일기예보나 이런 거를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타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선 지난 6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25층에서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며 관련 조사와 안전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푸집 관련 작업 등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주민의 발,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유행 원가 상승으로 운수업체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유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마을버스 앞에는 시내버스와 동일요금 통합, 마을버스 살리자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엔 재택근무와 재택수업으로 승객 수요가 줄어 마을버스 업계에 어려움이 컸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난에 따른 문제 살펴봅니다. 마을버스의 운영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마을버스 업계는 요금이 어른은 8년째, 어린이 청소년은 16년째 그대로라며 요금 동결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니 어른 기준 경기도 1,350원, 부산 1,130원인데 반해 서울은 900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때에는 승객 수요 감소로 엔데믹 이후엔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올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20%가 안 들어온 그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체도 한 3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또 다른 큰 문제는 버스기사 구인난입니다. 흑석동 달마사에서 2호선 낙성대역을 오가는 동작 14번을 타봤습니다. 한 대가 노선을 계속 반복하며 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휴게 시간에는 운수사 정비 담당 기사가 잠시 운전대를 잡아줍니다. 40분 달렸느니 환승도 못하게 차가 다니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니까 우리도 답변해주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좀. 기사가 없다 보니 동작 14번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는 운행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배차가 줄다 보니 버스 기다리는 시간은 늘고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 몫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라 더 줄 텐데 여기서 더 줄어든다고 하면 자차가 없는 사람들이나 저 같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동에. 좀 배차 시간이 너무 20분, 30분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그리고 노인분들은 요즘같이 더운 때는 좀 이렇게 더위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실 수도 있고. 마을버스 업계 재정난, 운송 원가 상승, 마을버스 기사 부족. 실타래처럼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서울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기능을 하는 마을버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 과거 특별한 날부터 우리 일상을 기록했던 비디오 테이프.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지만 차마 버리지 못해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청주기록원이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바꿔주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곱게 한복을 입은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잔치로 여겨졌던 회갑 잔치의 모습입니다. 손님 맞이에 여념없는 결혼식 풍경도 재생됩니다. 청주기록원 디지털 변환 서비스로 추억을 되살린 비디오 테이프 속 영상입니다. 화질과 음질은 부족해도 잠시 잊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가족을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어 그 의미는 각별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됐으니까 보면은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동영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는데. 시민 한 명당 최대 2개의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주는 이 서비스는 청주 기록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에만 서비스 목표 수인 500개의 절반에 가까운 243개가 접수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생생한 어떤 감정들, 그런 반응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되게 설레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해 말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청주기록원은 상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와 E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분리징수는 1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최소 10월까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가 함께 나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지난해 경제 규모 3단계 하락, 세계 13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2년 만에 10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1조 6,733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뒤 줄곧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과 재작년부터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호주, 브라질에 밀리면서 3단계 하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배 웃돈 거래 먹태깡 열풍입니다. 새우깡의 후속작이죠. 농심 먹태깡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웃돈을 3배 얹어 중고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복이 넘게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부족해지자 편의점 4사는 발주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농심은 다음 주부터 먹태깡 생산량을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비자 인기에 편승한 품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과 과도한 대팔기는 건전하지 못한 소비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울 대중교통요금 8년여 만에 인상인데요. 서울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물가 상승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시민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를 예정으로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 1,400원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이 오르는데요. 다음 달 12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인상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까지 크게 오르자 한숨부터 나오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이틀 된 아들 산채로 묻었다는데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일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사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전남 광양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6년 전 자신이 낳을 아들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한 건데요. 당시 전남 목포 한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퇴원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4월 이후 주택 마련 관련 이제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는 제가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유동성의 완화기에 결국 가계한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사주는 형태, 이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채를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자산을 사들이면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시장인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이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의 시기에는 그 빚을 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또 이제 저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고 GDP 대비해서 100% 이상의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런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을 빨리 겪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주니까 오히려 대출이 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서서히 이 부채를 축소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함에도 또 전체적인 걸 잘 못 보고 자기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계가 지금 당장 그 부채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가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을 뭐 최근에 매입하거나 고가의 영끌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꾸준히 계속 감당해왔던 규모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빚이 자산을 처분하면 이걸 다 갚아내고도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영끌 현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사실 경험적으로 자기가 감당해 왔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대출을 활용한 시점이 환경이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금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눌러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뭐 1% 정도, 2% 정도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체감 금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느끼고 내 자산을 처분하면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환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폭탄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앞으로
닥칠 위험 어떻게 좀 보시나요? 결국은 이 상황을 현상 유지하거나 누군가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 내가 기대하는 이익을 다 주고 내 빚을 청산할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일단은 이 빚을 계속 갚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소득이 막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 부분은 올라가고 있고 그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그럼 과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이 부채를 정리한다는 거는 갚아서 정리를 하거나 못 갚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파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더 심각한 왜냐하면 사회적 손실 그쵸. 비용으로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자도 유예해주고 원금도 뭐 상환도 기일도 늦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이제 연장을 기약 없는 연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의 영향으로 집값 변화에 대한 좀 전망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사람들은 이제 한 최근 3, 4년간에 두세 배 폭등했던 시장, 이 시장만큼의 가격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미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가 우리 소득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는 받쳐줄 수 없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게 내려오는 과정이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셔서 집값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사드 공법 갈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올해 안에 공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초대 예술감독을 위촉하는 등 콘텐츠 준비에도 나섰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2026년에 문을 엽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 공연장입니다. 2018년 5월 착공해 2020년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상징 파사드에 시공 공법을 두고 부산시와 설계사, 시공사 간 의견이 엇갈려 공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시공사가 설계 원안대로 공법 적용이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파사드 공법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물가도 상승해 사업비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각각의 공법에 대한 설계와 모형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현장에 실물 모형을 설치하고 9월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아 공법 검증 자문위원회에 검증을 거칩니다. 10월과 11월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법을 확정하고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사드 공법 문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저희가 조속히 공법을 결정하여 26년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시공자 등과 함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논란으로 차질을 빚은 오페라 하우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